한 달 전에는 한 4번까지 기준금리 인하할 걸로 예상을 했었거든요. 너무 김칫국을 들이마셨죠. 그렇죠. 지금 그런 얘기 쏙 들어갔어요. 네, 그러면서 지난 한 달 동안에 어떻게 보면 이제 상승 랠리에 약간 그 심적 위안을 줬던 것 중에 하나가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었는데 지금 시점은 그 기대가 다 사라졌습니다. 듣다 보면 알걸요 하다 보면 늘걸요 재테크 비법을 매일 오전 11시 편하고 친근한 경제 파트너 박연미의 목돈 연구소. 연준이 매돌기 결정을 한 뒤에도 연준 위원들은 계속 우리가 그만 올릴 줄 알아? 매섭게 더 2번 더 올리고 말 테야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미국 의회에 가서도 아주 시장을 매콤하게 할 말들을 계속할 것 같아요. 앞으로 시장은 이 발언들에 어떻게 영향을 받게 될까요? 그리고 일본 증시 뜨겁다고 하는데 그 얘기까지 살짝 얹어서 해보겠습니다. 화요일에 증시연구소 김석환 미래에셋 선임연구위원에게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쵸? 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래요. 오랜만입니다. 잠깐 시작하기 전에 왜 일본으로 여행 많이 가면 걱정된다고 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N저면 우리 일본 여행 가면 그쵸. 좀 싸게 갈 수 있다는 점에서는 좋죠. 물건 사오고 뭐 이런 거 좋은데 N저면 일본이 수출하기도 편합니다. 그러면 경합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불리해지잖아요. 일본에 여행 갈 때 유리하다는 거 빼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크게 좋은 점이 없어요. 일본에 투자 자금 몰려가고 한국 가느니 일본 가 이러면은 우리는 계속 여행 수지도 적자, 무역도 적자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무역의 그 경합도라는 걸 따져보면 높아요. 일본하고 우리하고 경합하는 산업들이 많아서 좀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본이 언제까지 이렇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일본 요 엔저가 어느 정도로 낮은 수준이냐면 2015년에 헬리콥터 구로다라고 해서 구로다 중앙은행 총재가 그냥 헬기에서 N을 갖다 뿌린다고 했을 때 그 정도 수준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2015년 6월 25일 수준 그게 800원대였거든요. 제가 헬리콥터 구로다에게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할 거냐 궁금해가지고 남자 화장실까지 쫓아가서 구로다 총재 인터뷰를 한 2회 정도 시도한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차가운 분이에요. 그 기억이 나네요. 자, 아메리카 증시로 한번 다시 가볼까요? 김석환 연구위원님, 네. 왜 이렇게 빵 터졌어요? 아니요. 남자 화장실 갔다고 해서? 진짜로 가서 일본에 가지고 인도에서 만났어요. 인도에서 그 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에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가 오셨어요. 네. 일본 대표로 왔는데 궁금하잖아요. 거기서 그쵸. 돈을 이렇게 뿌려버리면 이웃 나라들이 가난해지니까. 그렇죠. 언제까지 이럴 거냐. 우리한테 왜 그러냐. 궁금해서 갔는데 화장실로 쏙 숨어버리셔서 계속 안 그러셨군요. 나오시길래 다른 분들이 안 들어가시길래 가서 물어봤죠. 지금도 더 열심히 돈 뿌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때만큼 뿌리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네. 쭉. 지금 방금 이제 오기 전에 뽑아봤는데 네.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연준도 그렇고 양적 긴축을 했잖아요. 네. 거기에 약간 일시적으로 동참을 하다가 한 작년 하반기부터 다시 돈 열심히 뿌리고 있더라고요. 역대 최고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일본은 마이너스 0.1%잖아요. 단기 네. 금리가 계속.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통화 완화 정책을 유지하고 고수하고 있는 나라죠. 아니 어쩜 뭐 천년만년 마이너스 금리 일본은 진짜 그럼 그 얘기부터 해볼까요? 언제까지 할 수 있어요? 일본은? 뭐 일단은 인플레를 살려야죠. 네,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지금 뭐 명목상으로는 한 3% 이상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일본 같은 경우는 저성장, 저인플레 의 그런 굴레에 쓰여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이런 이제 모습들이 좀 나타나면서 일단은 이 인플레를 뭐 목표하는 인플레는 2%이긴 하지만 지금은 이 2%를 약간 좀 상회하고 있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어서 어찌됐건 지금 일본 입장에서는 이 인플레에 맞는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 좀 고수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뭐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역시 통화 완화 정책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이고요. 이제 또 하나는 좀 구조적인 개혁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특히나 우리 입장에서 보면 되게 좀 부러운 측면 중에 하나이긴 한데 이제 그 중에 가장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크게 좀 먹혔던 이슈 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번에 이제 도쿄증권거래소에서 연초에 발표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제 그 주가를 들여다볼 때 뭐 PER, PBR 이런 이제 각종 밸류에이션 지표들이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상당수의 기업들 거의 뭐 그 일본도 우리나라도 뭐 코스피 코스닥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도 우량 주식 뭐 이렇게 좀 나눠져 있거든요. 그 중에서 보면은 거의 한 우량 주식들의 절반 이상이 그러니까 PBR 1배 미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PBR 1배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가치가 있을 거잖아요. 그 순자산 가치와 주가, 시가총액을 비교했을 때 이 자산 가치보다 더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시가총액이. 그래서 이 PBR 1배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취해라라고 이렇게 이제 강압적으로 한 거죠. 이제 네.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거는 이 자산을 줄이거나 뭐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주가를 더 끌어올리는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러면 가장 시장에서 좋아하는 거는 뭐냐? 역시 주주 환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하는 거죠. 배당을 늘리고 그리고 자사주 매입을 하게 되면 주가가 같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올해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거의 보니까 10주 연속, 지난주까지 보면 10주 연속 순매수를 했고 순매수 규모만 거의 40조가 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의 순매수가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증시는 더 슈퍼하이킹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 좀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와중에 이제 방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환율 관련해서 좀 네. 보면 저는 일단 환율 측면에서 보면은 평균 회계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데 지금도 보면 좀 과도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엔화 대비 지금 우리가 이제 환율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통화의 교환 비율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달러 엔 환율과 그리고 원엔 또는 엔원 환율을 좀 보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지금 엔화 대비 원화 강세 폭이 좀 더 강합니다. 그래서 좀 약간 오버슈팅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작년에도 아마 이맘때가 좀 있었거든요. 작년 하반기 정도에 보면 그 연준이 계속해서 긴축 정책을 펼치니까 달러 대비 엔화 약세가 거의 뭐 150엔까지 갔었던 적이 있었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시금 또 원 상태로 또 복귀되는 이런 모습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 과정이 좀 지나고 나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제가 엔원 환율 기준으로 보면은 대략 지금 900원 정도인데 이게 900원 중반대까지는 평균적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지금 일본에서 증시 그래서 어떤 굉장히 좋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네. 요거 한동안 이렇게 계속 갈까요? 그러면? 일단은 분위기가 상당히 좀 뜨거운 것 같습니다. 네. 네,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일단 또 하나는 이제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중앙은행이 계속해서 통화 완화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어찌됐건 유동성이 지속적으로 좀 공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도 좀 긍정적인 요인 중에 하나이긴 하죠. 그래서 근데 이제 한편에서는 네. 약간 이제 실물 지표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증시와 달리 실물 지표들, 뭐 소매 판매라든지 또는 산업 생산이라든지 특히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기계 공작과 관련한 부분이 상당히 강점인 나라이기 때문에 그 기계 수주로 하는 지표들이 있거든요. 이런 지표들은 실제로 최근에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나라가 경제가 좋아져서가 아니라 진짜 돈으로 굴러가는 장세다 이런 평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착시 현상이 네. 발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게 어떻게든 지금은 이제 유동성 장세가 지금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유동성 장세의 끝자락에서 결국엔 이제 기업들의 실적이나 또는 전체적인 실물 경기가 살아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실적 장세로 가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게 됐다라고 하면 거기가 이제 부러지는 포인트가 되겠죠. 그리고 오늘 이제 그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 증시도 지금 마찬가지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증시와 실물 지표 간의 괴리가 꽤 큰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그렇다라고 하면 어느 한 방향으로 이제 갈 가능성이 높겠죠. 지금 이렇게 좀 벌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 괴리가 좁혀지는 과정이 이제 나오게 될 텐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하반기에 좀 집중해서 봐야 할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궁금들 하신가 보다 정말. 7981님 지금 엔화를 사둬야 될까요? 주식은 안 하는데 7615님 누나 이번에 엔테크 들어갑니다. 네? 1억 원 환전의 기적을 가보겠다고요? 저기요. 근데 근데
이거는 금액이 너무 크지 않아요? 크죠. 네. 저희가 이제 보통 그 텍스 프리 이게 1억 원 한전하시면 텍스 붙어요. 세금 냅니다. 네, 그러면은 그 지금 이제 900원에서 950, 60원까지 올라가게 되면 네. 대략 한 5% 오케이. 러프에서 한 5% 먹는다고 치면 네. 세금 떼고 뭐 하고 하면 얼마 남지도 않습니다. 아, 이거는 우리 점심 일단 먹고요. 사람이 이게 당이 충전됐을 때하고 충전되지 않았을 때 판단력이 달라지거든요. 점심 먹고 다시 생각해 보기로 해요. 1억 원은 누나는 일단 반대입니다. 자, 찬찬히 우리 김석환 연구위원과 함께 시장을 일단 볼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네. 뉴욕 증시에서 뉴욕 증시도 살짝 연휴 전에 숨고르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한동안 반도체주가 거의 그냥 멱살 잡고 끌어올렸던 네. 그런 장인데 시장에서도 의견이 좀 나뉘는 것 같아요. 이제는 수익 창출한 사람들 조금 빠져나가면 약간 횡보하다가 꼬꾸라질 수도 있어. 아니면 AI는 이제 시작이야. 이런 의견이 나뉘거든요. 보시기에는 시장의 흐름은 어떻습니까? 자, 일단 좀 상반된 의견이 있는데요. 네. 일단은 AI와 관련한 대세적인 흐름은 긍정적으로 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앞으로 몇 년에 걸쳐서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어찌됐건 뭐 AI와 관련한 산업의 초창기인 거는 맞는 것 같고요. 이제 이게 앞으로 계속해서 커 나갈 걸로 보고 있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 AI가 산업 전반에 이제 뿌리를 내리면서 전체적인 생산성 향상으로 나타나느냐가 이제 중요할 것 같고요. 그거는 이제 과거보다는 시간이 좀 빨라지긴 하겠지만 이게 당장 눈에 띄게 보이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제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단기적으로는 약간 과매수 영역에 좀 들어와 있는 거는 맞는 것 같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지표들을 좀 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그 기술 지표들이 대부분 다 과열 양상이 좀 들어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항상 제가 아까도 환율 같은 경우도 평균 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긴 했지만 항상 한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면 언젠가는 문제가 터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불변의 진리이기도 하고 증시에서도 역사적으로도 증명이 됐던 사례라고 본다라고 하면 일단 뭐 미국에서는 이제 빅세븐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많이 유입되어 있는 이런 자금들의 쏠림 현상들이 일부분 좀 완화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시장에서는 이제 그런 트리거를 아직은 찾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제 그 트리거가 어떤 게 될지 이제 뒤에서도 시간이 되면 말씀을 좀 드리긴 하겠지만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실물과 증시 간의 여러 가지 벌어져 있는 괴리들이 실제로는 이게 보니까 증시는 이렇게 좋긴 하지만 실물 경제는 생각보다 좋지 않네라는 게 좀 더 명확한 증거들이 나온다라든지 또는 저희가 뭐 한 4월달, 3월달 이럴 때 여러 가지 얘기했었던 은행 위기나 또는 뭐 상업용 부동산과 관련한 내용들이 좀 더 구체화되는 내용들이 나온다라든지 또는 뭐 지금은 개인들의 초과 저축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소비를 지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생각보다 돈을 덜 쓰기 시작을 했네. 뭐 이런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되면 실제로 시장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이제 눈에 띄게 약간 좀 부정적인 내용들을 좀 더 눈에 띄게 볼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초과 저축이라는 게 사이즈가 크긴 크던데요. 650조 원? 꽤 큽니다. 지금 샌프란시스코 연은에서 네. 지난달에 발표한 그 보고서에 따르면 대략 한 5천억 달러 정도이고, 네. 5천억 달러 정도이고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팬데믹 부양하는 그 기간 동안에 한 2조 달러 정도의 현금 유입이 됐죠. 네. 현금을 그냥 가게든 기업이든 직접적으로 꽂아준 거죠. 그러니까요. 돈 쓰라고 꽂아준 건데 이제 그게 지금 시점에서 보면 대략 한 1조 6천억 달러 정도 쓰였다라고 지금 계산을 해보고 있는 거고요. 여전히 한 4, 5천억 달러 정도가 남아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이 부분에는 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2020년, 21년과 지금 시점에서 좀 다르게 봐야 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 중에 하나가 매달 청구되는 청구서의 부담이 2년 전과 대비했을 때는 상당히 좀 높아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모기지와 관련한 부분은 아니에요. 네.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부동산과 관련해서 얘기를 할 때 미국 내에서도 보면 주거용 모기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상당히 우량한 자산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좀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건 상호용 부동산인데 이건 뭐 가계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그렇다라고 하면 미국 가계의 부채 구성을 보면 70%가 모기지이고 30%가 소비자 신용인데 중요한 거는 이 30%인 것 같아요. 이 소비자 신용 내에 자동차 대출도 들어가 있고 소비자 뭐 신용카드 대출도 네. 들어가 있고 여기에 이제 학자금 대출도 들어가 있거든요. 자 그럼 각각의 이제 문제점들을 말씀드려 보면 지금 신용카드 대출은 21% 정도가 돼요. 신용카드 대출 규모가 근데 1조 6천 거의 한 1조 달러에 달합니다. 근데 이게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1조 달러 정도가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학자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팬데믹 부양 조치로 인해서 상환 유예가 조치가 취해져 있긴 하지만 이제 빠르면 9월 달부터 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여러 기관들에서 추정해 본 결과 대략 한 월 400달러 정도 평균치가 400달러 정도이거든요. 네. 그랬을 때 대략 소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한 160억 달러 정도라고 지금 최근에 나온 조사는 그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아까 자동차 대출 같은 경우도 보면 거의 한 1조 6천억 달러 정도가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도 지금 자동차 대출도 이제 신차와 중고차로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는데 신차는 거의 한 7에서 9% 정도이고 중고차는 15%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이율 부담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연준은 아까 서두에 얘기하셨지만 지금 이제 이번에 금리 동결을 했고 7월 달에 시장은 한 번 정도 더 인상할 걸로 예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과거 연준의 행태를 좀 살펴보면 동결 이후에 다시 금리 인상한다? 그건 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앞으로 좀 금리 동결 기간이 좀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게 이제 계속해서 얘기하는 higher for longer에 대한 얘기다. 그러면 이 높은 금리 수준이 시장의 예상 원래 이제 시장은 연내에 한 달 전에는 한 4번까지 기준금리 인하할 걸로 예상을 했었거든요. 너무 김칫국을 들이마셨죠. 그렇죠. 지금 그런 얘기 쏙 들어갔어요. 네, 그러면서 지난 한 달 동안에 어떻게 보면 이제 상승 랠리에 약간 그 심적 위안을 줬던 것 중에 하나가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었는데 지금 시점은 그 기대가 다 사라졌습니다. 네, 오히려 지금 한 차례 더 인상할 걸로 보고 있고 그게 또 오랫동안 유지가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 저는 일단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에 동결 조치를 취하고 난 다음에 다시금 금리 인상 사이클로 가는 거는 쉽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일단 저는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 높은 금리 5.25%의 높은 금리가 꽤 오랫동안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라고 하면 아까 앞서서 지금 뭐 신용카드든 자동차든 대출 이자율이 꽤 높아졌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가계가 매월 청구되는 이 청구서에 대한 부담이 갈수록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을 줄여야죠. 그래서 소비가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저는 좀 더 빠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기업들이 실적이 좋아질 수가 없을 테고 그동안 유동성이 밀어올리고 금리 인하 기대가 좀 부추겼던 증시가 한동안 좀 고전할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네요. 하반기에는. 저는 열려 있다라고 여전히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런 거죠. 뭐냐면 만약에 그런 소비 부분들이 잘 지탱이 되고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리고 경제 시스템이 이 높은 금리에 잘 적응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적응을 해서 지금처럼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증시와 실물 경제 간의 괴리가 이렇게만큼 벌어져 있는데 이 벌어진 게 증시를 실물 경제가 따라가는 모습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진짜 연준이 모두가 다 해피할 수 있는 연착륙에 대한 그런 기대감일 거고요. 근데 증시가 꺾이는 모습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일단은 연착륙보다는 오히려 하드랜딩 즉 정착륙에 대한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가 연초 대비 엔비디아나 테슬라가 올라갈 때 그때 내가 샀어야 돼 이런 분들 많았잖아요. 만약에 증시가 한번 꼬꾸라진다 이럴 때 우리가 그때 놓친 기회를 다시 잡을 기회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그때 몸을 사리고 있어야 됩니까? 일단 저는 완벽한 시그널이 나오기 전까지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죠. 뭐 지금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내가 이익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벌어들일 수 있다라고 하면 이제 금리 동결 이후에 제가 좀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근데 실제 실물 경제 지표들은 증시와 달리 되게 좀 늦게 나타나요. 그쵸. 늦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때는 좀 더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지금 저희가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여러 가지 시그널들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장단기 금리 차에 대한 역전 현상이라든지 또는 이제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는 금리가 인하되는 시점부터 빠르게 회복되는 모습들을 보였었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더 중요한 증시의 저점은 과연 언제 나타나느냐라고 하면 금리
인하 초기 국면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네, 금리 인하 과정 중에 이제 나타나는 부분들이고,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지금까지는 금리 인하를 취했던 그 시점이 항상 침체 구간과 맞물려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실물과 증시 간의 여러 가지 괴리가 좀 발생한다라고 하는 부분들, 특히 이제 주요하게 보는 실물 지표 중에 하나가 그 경기 선행 지수예요. 근데 경기 선행 지수가 OECD하고 컨퍼런스 보드라고 하는 곳에서 발표되는데, 방금 말씀드린 건 이제 컨퍼런스 보드 기준으로 말씀드렸고, 이 컨퍼런스 보드 같은 경우가 총 10개 항목이 있거든요. 금융 요소와 비금융 요소로 네. 이렇게, 그래서 3개, 7개 이렇게 있는데, 그 10개 중에 2개 항목 빼고 나머지 8개는 다 지금 좀 부정적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우리 30초 동안 그러면 한국 증시에 접근하는 자세도 그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이익 증가율이 꽤 중요할 것 같아요. 유동성을 일단 차치하고,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S&P 500 기준으로 보면 지금 이익 증가율이 연초 이후에 지난주에 마이너스로 전환했습니다. 울고 싶은데 또 울면서 끝낼 수는 없으니까 웃으면서 보내드릴게요. 지금까지 김석환 미래에셋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